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저희가 요즘 이 자산들 투자가 많이 되면서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서울, 특히 수도권 집값 오른 건 그렇게 반갑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솔직히 집값은 얘기하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집 사는 거 이번 생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는 5월 양도세 중과 유예해줬던 게 폐지가 되면 이 치솟던 수도권 집값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채보심의 운영자이자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의 최상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대통령이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전에 현재 집값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어요.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허제로 지정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집값이 막 눈에 띄게 내려갔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5월, 6월에 주택가격 급등세가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래서 6월에 6.29 대책이라고 하는 이제 금융대책을 한 번 냈었는데 은행 대출 규제를 줄여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은대규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위급하면 출동하는 은대규 씨가 6월 29일에도 출동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네. 늘 그랬듯이. 그러나 9월, 10월에 정말 역대급 랠리가 펼쳐졌는데 그 직전에 97 공급 대책이 있었고 네.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에 대한 좀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오히려 서울을 포함한 그런 요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더 확고히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당한 랠리가 있었거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10.15 대책이라고 10월 15일에 서울 전역이랑 경기 12구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으면서 토어제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시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는 막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2022년부터는 이제 실수요자가 점점 더 고가주택으로 가는 똘똘한 한 채 시장이다 보니까 토어제라 하더라도 거래는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는 다시 주택 가격이 주간 0.3을 넘을 정도로 좀 강세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통 통상 시장의 안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주간 0.1을 넘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네. 많이 기준을 삼는데 네. 지금은 서울이 주간 0.3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과열장이고 그래서 연초부터 주택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제 높은 확률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1월 29일 날 공급 대책 한 번 나왔고 그리고 그 전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택 부동산 안정에 대한 그런 의지를 먼저 밝히면서 이제 시장 앞으로 나올 대책들에 대해서도 좀 예고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있어서 특히 대통령이 최근에 메시지를 많이 낸다. 약간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최 대표님이 워낙 이 부동산 분야에서 또 유명한 분이시고 또 유튜브 구독자도 많으시고 네. 이래서 아시는 분들 중에는 채반꼴로 유명합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내려간다라는 하락론자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은 동의를 하시는지요? 부동산 가격은 이제 제가 제 디펜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네, 부동산 가격은 통상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따라서 가는데요. 네. 제가 아마도 이제 하락으로 얘기한 거는 20년 전망을 틀려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명목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고 있는데 네. 다만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역별 쏠림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거의 상승세가 없거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과 이제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전체로 보면은 좀 안정적인데 지역을 보면은 너무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네. 그 K자 모양처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23년부터 한국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저출산을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지방이 좀 소멸하고 그럼 살아남는 데는 서울이나 이런 요지밖에 없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지방에서 서울로 머니무브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머니무브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지방도 다 소멸되고 하면은 마치 그냥 호랑이가 초식동물 잡아먹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초식동물이 다 죽으면 호랑이도 결국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향에서 이제 초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래는 결국 안 좋아진다는 거라 가지고 그걸 조금 경고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저를 하락의 그런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계속 변함없으신 거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미 이런 한국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의 문제를 이게 결국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꺼낸 거는 뭐 다주택자를 한다는 그런 좁은 테마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중장기 성장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는 지방 주도로 성장하고 이제 도시 문제 좀 해결하고 주거 문제 좀 해결하고 약간 여러 가지 국가 개조가 필요한데 네. 그런 거를 위한 빌드업을 좀 거칠게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목적은 그런 쪽에 있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 지금 뭐 확실하게 나온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하나 확실히 발표된 건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아까 이제 인용하신 그 영상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2020년 710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는 중과 유예가 되면서 그러니까 양도세는 기본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인데 현재는 중과인데 유예해주는 체제입니다. 그렇죠. 윤 정부 돼서 네. 그랬던 거고 또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야 구조가 이제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법을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게 생겼던 거고요. 시행령으로 바꿨던 건데 그게 일몰이 되니까 그냥 올해 5월 9일 날 자연스럽게 일몰되면은 법을 따라가게 되면서 중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종전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게 오히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한 채고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받는 그런 다주택자 불리한 세제상 유리한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똘똘한 채로 간 거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거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번에 5월 9일 되면은 그냥 다시 양도세 중과로 간다 이렇게 한 거는 그동안 너무 소위 공직사회가 네. 그냥 시장에 요구에 너무 빨리 들어누워 버려가지고 네. 좀 시장에서 좀 징징대면은 그럼 제도 고쳐줄게 한두 달 밀어줄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시행령을 유예하는 걸 올해 종료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좀 질타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식으로 시행령으로 계속해서 유예를 시키면서 미리 공직사회가 그냥 시장 눈치를 보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결국은 대통령은 그냥 정부가 하려는 그런 정책에 대한 믿음을 좀 사회에 쌓아야 되는데 이제 그 요거를 그냥 첫 시작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연일 부동산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이 잃어버린 20년 이걸 막겠다. 이 좀 큰 틀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미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에 이시바 전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네. 그때 이시바 전 총리가 이제 아베 총리 시절에 그때 초대 지방창생장을 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돌파하는 그런 경제 전략으로 아베노믹스를 했다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네. 그 아베노믹스는 제로금리 양적 완화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적으로는 지방창생이 있었거든요. 도쿄 1극으로만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도쿄 1극만 했을 때는 결국 일본도 소위 이제 침몰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관서 지방으로 대표되는 그런 지방을 좀 살리는 것이 네. 일본 경제에 좋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이시바 전 총리는 2019년에 그래서 일본 지방 창생론이라는 책도 쓰세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어떻게 부활해야 되는지를 막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이제 미팅을 하면서 둘이 지방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도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 전략을 봐도 5극 3특 얘기 나오고 작년부터 나왔던 거는 일본을 조금 벤치마크 사례로 해가지고 지방주도 성장하겠다는 그런 전략과 로드맵을 어쨌든 했었던 사람과 국가로부터 제도나 절차 이런 걸 다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어야지 이제 살아난다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도 똑같은 건데 85년에서 95년 일본 부동산이 유례없는 상승을 할 때 그 당시 일본의 세제가 네.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공제로 다 깎아주고 그다음에
장기간 보유하면 유리하고 공급은 없고 민간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면 문제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과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일 안 하고 재테크만 하고 네네. 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걸로 잃어버린 20년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해결까지 이제 옆 나라에서 조금 벤치마크해서 따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는 서울 수도권 집값 대책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와 지금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네, 그냥 이분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다만 그 일본과의 교류나 아니면 그런 제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그냥 종합적으로는 그 로드맵이 서 있지만 아마 근데 일반적인 체감으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어떤 정책들이 꾸준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포함해가지고 27년부터 있을 공공기관 이전이라던가 그리고 ABCDEF 산업을 지방 중심으로 키우고 네. 산업 정책 펀드 같은 것도 지방의 비율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돈과 사람과 인력과 교육 개혁 이런 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날일 분초를 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고 할 게 많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근데 돌아가는 걸 보면은 국회든 뭐든 아직 이제 그만큼 서포트를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선거 전이든 후든 뭐 선거 후에 뭐가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급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쏟아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살짝 얘기했던 이 양도세, 중과세 유예 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날짜가 박혀 있어요. 네. 5월 9일이라고.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집을 다주택자가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팔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수자를 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허가에도 한 3주가 걸리고 네. 허가를 받고 나도 한 4개월을 또 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맞추다 보면은 5월 9일을 어떻게 맞추라는 얘기냐. 이거 2중 3중고다.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과세가 부여되기 전에 집을 지금 파는 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5월 9일 이전에 이제 팔아야 된다고 할 때 그거는 이제 계약일 기준일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계약일과 또 잔금일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이따가 정해질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팔기 어려운 상황인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어떤 강세장이라보다는 특정 지역에 좀 국한된 강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징은 거래가 굉장히 없는 강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현 서울 주택 가격을 이제 거래할 만한 구매력은 없고 일부 계층은 존재하는데 그게 시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주택 부동산은 원래부터 유동성이 없는 시장이어가지고 네. 그 거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사고 팔 때 지금의 균형 가격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항상 위아래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이제 이 양도세 중과 문제는 다주택자에게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진짜 급한 건 똘똘한 한 채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이 똘똘한 한 채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저는 좀 엿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보유하는 것이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발언이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똘똘한 채를 좀 없애겠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소위 선전포고와 같은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대표님은 이 똘똘한 한 채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종부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취득과 보유와 처분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한 세금대기보다는 네. 2020년 710이라는 세제는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 보유세도 다주택자 중과, 네. 양도세도 다주택자 중과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세제에서 다주택자가 중과되거든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다주택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1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현 똘똘한 한 채는 다주택자를 중과했던 세제의 결과론에 부합을 해요. 네네. 그래서 보유세 역시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1주택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똘똘한 네. 채를 끝내기 위해서는
1주택자에게 주어진 좀 과감한 혜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이런 과정에 이제 세제 개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향후 부동산 세금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그러면 그 재산세와 종부세로 구분되어 있는 이 보유세를 조금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것도 이제 들어가면 어려운 얘기지만은 어쨌든 재산세는 주택에 매겨지니까 큰 애로사항이 없지만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니까 계산도 그렇고 종부세를 회피하는 기전도 있고 종부세는 항상 여러 정권에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논의하는 거는 김용범 정책시장 얘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소위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세제를 간단하게 가져갈 것 같고요. 종부세를 복잡하게 할 이유는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보유세가 외국과 다르게 외국은 그냥 공시가 70%인데 이제 1.4% 내라, 1% 내라 이런 식인데 네네. 저희는 공시가에 공정 60% 더하고 재산세 0.1에서 0.4 누진으로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은 종부세를 또 따로 계산해가지고 네. 집 얼마나 있으세요? 또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도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의 실효 보유세율이 좀 너무 낮다 보니까 그걸 올릴 거라면은 종부세처럼 어려운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재산세 최고 구간을 높이는 형태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짧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갑니다, 그냥. 예. 아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좀 잡아야 되는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를 이렇게 손을 봐서 네. 똘똘한 한 채에 주던 혜택을 좀 없앤다면 정말 똘똘한 한 채가 없어질까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네. 나라든 비싼 집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좀 숫자가 필요한 건데요. 네. 그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현재 한국 전체 중심 지역은 서울 수도권이고 서울 수도권의 중심 지역은 강남권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정책 후에라도 가장 고가 지역은 강남권일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주택의 가격을 계측할 때 소득 대비로 계측하기보다는 임차료 대비 몇 배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네. PRR이라고 해서 임차료 몇 배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는 1년 임차료 기준 현재 강남은 거의 60배에 해당하고 있는데 거의 역대 최대 레벨이어가지고 네. 이게 원래 한 40배였는데 좀 너무 좀 과상승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명목 성장률에 따라간 게 아니라 그것 대비 너무 초과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가격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제만으로 저는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제는 그냥 장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돈의 물꼬를 트는 그런 방법이고 네. 도시의 기능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뭐 주택 가격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냥 아마 시장에서는 그냥 관망세가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올 대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것 같은데 네. 다만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이런 안정화 의지를 밝힐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을 필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의사 판단을 다르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나오는 정책들을 조금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확히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